안녕하세요. 손자를 돌보고 있는 평범한 여자입니다. 이제 두 돌이 된 손자 지호는 참 예쁘게 웃는 남자아이랍니다. 제 아들 어릴 때를 보는 것 같아서 정말 힘든 줄도 모른 채 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서 체력이 부족한 건 정말 어쩔 수가 없네요. 요즘 주위를 돌아보면 저처럼 나이 들어서 육아 중인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뭐 집집마다 사연이 다 있겠지만 나이 들어서 육아를 한다는 건 정말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애 키워준 공 없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저도 처음에는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내 손자니까 돌보기 시작했는데 점점 며느리와 오해가 쌓이면서 힘든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저도 자식 키워봤으니까 며느리 마음 모르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 어떤 부모가 내 자식한테 열정과 성의를 다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누구보다 그 마음 잘 알기 때문에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 솔직히 딸도 아니고 며느리 등살에 정말 환장하는 줄 알았습니다. 딸 같은 며느리 없는 거 잘 알죠? 누가 딸처럼 저한테 효도하랍니까? 그냥 손자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시어머니가 자기 대신 얼마나 고생을 하고 있는지만 알아줬어도 그렇게 감정의 골이 깊어지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도 무조건 덮어놓고 외면하고 참는 것보다 며느리랑 정말 작정하고 한판하니까 지금처럼 지낼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종 여기서 사연을 듣다 보면 고부 갈등 사연을 참 많이도 들어요. 그래서 저는 며느리와의 갈등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슬하에 자식이 둘이 있어요. 남편은 큰아들이 초등학교 6학년이 되던 해 심정지로 갑자기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험난한 세상에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 둘과 저만 남았을 때는 앞길이 막막했어요.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저는 엄마고 저만 믿고 바라보는 아이들이 둘이나 있으니 한탄만 하고 있을 수만 없었습니다. 그때 애를 키우면서 제가 안 해본 일이 없었어요. 당장 맨몸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식당 일이었고 저는 여러 식당에서 일을 했습니다. 국밥집에서 음식도 나르고 저녁에는 다른 식당으로 가서 주방 일도 하고 주변에 잠깐이라도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무조건 하러 갔어요. 공부를 잘했던 두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제가 쉴 틈이 없었습니다. 일만 하느라 전혀 신경을 써주지 못했는데 큰아들과 작은딸은 바르게 자라주었어요. 큰아들이 고등학교에 입학했을 때는 저도 사람인지라 일하면서 애들 뒷바라지하는 게 힘들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아들이 좋은 성적을 받아오면 그걸로 힘이 났어요. 제 딸도 저를 가장 잘 이해해주는 하나뿐인 친구 같았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오로지 애들 키우는 것만 생각하면서 살다 보니 어느덧 두 아이들은 훌쩍 커서 사회생활을 하게 됐어요. 작은 딸도 전공을 살려서 좋은 회사에 취직을 했고 큰아들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반도체 회사에 입사를 했습니다. 큰아들에 이어 작은 딸까지 취업을 했을 때 정말 이제 내 할 일은 다 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 큰아들이 30 중반에 결혼을 하겠다면서 여자를 데려온 겁니다. 그게 지금의 며느리였어요. 아들이 처음으로 인사를 드린다면서 며느리를 데려왔을 때는 인상도 좋고 성격이 참 시원시원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미리 아들한테 듣기로는 며느리는 일찍 어머니를 여의고 아버지와 여동생이 세 식구만 살았다고 들었어요. 그 얘기를 듣는데 얼마나 마음이 짠했는지 모릅니다. 저도 혼자서 자식 둘을 키워봐서 얼마나 힘든지 알기 때문에 사돈 혼자서 딸을 둘이나 키우느라 참 고생이 많았겠구나 싶었어요. 며느리는 국내 유명한 등산복 브랜드 회사에서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인사 왔을 때 제게 등산복을 건네면서 호탕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님, 이 등산복 저희 회사에서 만든 거예요. 운동 가실 때 입으세요. 색깔도 잘 골랐네. 고맙다. 저도 등산 좋아하는데 다음에 한번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나는 나이 들어서 같이 산에 가면 짐이야, 짐. 아니에요. 요즘 산에 가보면 엄마랑 오는 여자들 보면 얼마나 부러웠는데요. 나중에 한번 같이 편하게 가면 좋겠어요, 어머님. 저는 며느리의 말에 알겠다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혼자서 애들 키울 때 저도 아들과 딸이 혹시나 아빠가 없어서 외롭진 않을까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빈자리를 채워주려고 제가 참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저희 아들과 비슷한 환경에서 자란 며느리가 저런 말을 하니까 결혼하면 정말 잘해주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환경이 비슷하다 보니까 마음이 쓰이는 게 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밝고 긍정적인 며느리가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렇게 아들은 결혼을 했어요. 제 예상대로 두 사람은 성격도 잘 맞아서 잘 지내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며느리는 일 욕심이 많아서 결혼하고서도 회사에 열정적이었어요. 게다가 며느리는 팀장으로 재직 중이라 기본적으로 일도 많았는데 일 욕심이 강해서 정말 바쁘게 지냈습니다. 처음 아들 부부는 2년 동안 아이 없이 신혼생활을 즐겼어요. 두 사람의 계획으로는 2년 뒤에 아이를 갖기로 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정말 계획처럼 며느리가 임신을 하게 됐어요. 하지만 며느리는 임신을 하고도 회사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른 집 며느리들은 임신 6개월쯤 되면 육아휴직을 쓰고 쉰다는데 며느리는 달랐어요. 저희 며느리는 임신 8개월에도 회사를 다니고 있길래 저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물었습니다. 너는 언제부터 회사 쉬려고 그러니? 몸이 무겁고 힘들 텐데 출퇴근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야? 아, 괜찮아요. 저는 출산휴가 쓸 거라 이제 곧 쉴 거예요. 출산휴가? 육아휴직은 언제 쓰려고? 저는 육아휴직은 좀 고민해 보려고요. 출산휴가도 출산 전으로 최대 90일까지 쓸 수 있어서 우선은 출산휴가 냈어요. 일도 좋은데 너 몸 상할까봐 그렇지. 홀몸일 땐 괜찮은데 임신하면 얼마나 몸이 축 나는데. 저는 집에서 쉬는 걸 못하겠어요. 몸이 너무 근질거려서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잘 조절하면서 할게요. 그래도 이렇게 신경 써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며느리는 걱정하는 저한테 정말 괜찮다면서 말했어요. 그래도 정말 임신하고 내 몸 하나 챙기기도 힘들 텐데 걱정이 됐습니다. 일 욕심 있는 거야 좋은데 워낙 일에만 빠져 사니까 걱정이 많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육아휴직을 고민 중이라는 말에 문득 그럼 아이 낳고 어떻게 키우려고 하는 거지?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며느리가 육아휴직을 쓸지 고민 중이라고 하니까 설마 제 손에 맡기겠나 싶었습니다. 그렇게 며느리는 출산휴가를 쓰고 건강한 손자를 낳았어요. 친손자라 그런지 정말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찌나 귀여웠는지 몰라요. 그런데 산후조리원에서 몸조리를 하고 나온 며느리가 며칠 뒤 아들과 같이 손자를 데리고 찾아왔더군요. 저는 오랜만에 아들 부부가 손자까지 데리고 온다니까 신나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며느리가 제 집에 왔을 때 편하게 밥을 먹을 수 있도록 국과 반찬을 차려줬습니다. 며느리가 밥을 먹는 동안 저는 손자를 보고 있었어요. 제가 손자를 너무 예뻐하니까 며느리와 아들은 밥을 다 먹고 제 앞에 앉더니 할 말이 있는 듯이 주저하는 표정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아들을 보면서 말했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고 그렇게 뜸을 들이고 앉아 있어? 아니, 그게 아니라 엄마가 우리 지호 너무 예뻐하니까 혹시 지호를 좀 봐주는 건 어떨까 싶어서 물어보려고. 내가 지금 이 나이에 어떻게 이 어린애를 봐? 엄마 하는 일도 없고 혼자 적적하잖아.
운동한다 생각하고 손자 좀 키워주는 거 어때? 뭐라고? 나보고 손자를 키우라고? 저는 너무 놀라서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솔직히 며느리가 육아휴직을 망설인다고 했을 때 설마 했어요. 일 욕심이 있는 며느리니까 자식 키우는 일에도 욕심이 많아서 다 계획이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아들과 며느리가 저를 보면서 간절한 얼굴로 부탁을 하니까 난처했어요. 그리고 그때 안고 있는 손자를 보는데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하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며느리가 저를 보면서 다급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도 남편도 일을 해야 되는데 주변에 지호를 봐줄 사람이 마땅치가 않아서요. 제가 그렇다고 팀장인데 육아휴직 쓰고 쉬어버리면 다시 돌아가서 일 잘한다는 보장도 없어요. 요즘 육아휴직 다 쓸 수 있다고 해도 막상 회사에 육아휴직 낸다고 하면 같이 일하는 사람들도 싫어해요. 저 그러면 정말 일적으로 너무 힘들어질 것 같아요. 네 일도 중요한데 네가 낳은 네 아들이잖아. 그리고 출근할 때마다 우리 집에 애 맡겨두고 가는 것도 일이야. 어머님, 저희 집으로 아예 들어오셔서 같이 살아요. 그럼 지호도 환경 바뀌는 거에 부담도 없고 어머님도 적적하지 않고 좋으시잖아요. 저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한 달에 200만 원씩 돈도 챙겨드릴게요. 어머님도 알다시피 저는 친정엄마도 안 계시고 기댈 곳은 어머님밖에 없어요. 저 아직 이루고 싶은 일이 너무 많아요. 며느리는 제 손을 잡으면서 정말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회사에서 팀장 자리까지 가려고 엄청 노력했는데 일을 놓으면 회사에서 며느리 위치가 흔들릴 것 같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일이 틀어지면 심적으로 너무 힘들 것 같다고 하는데 거부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루고 싶은 꿈도 있다고 하고 이렇게까지 부탁을 하고 애원하는데 제가 거절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또 처음으로 생긴 손자가 너무 예뻤어요. 그래서 저는 아들과 며느리를 보면서 손자를 키워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도 집에서 뚜렷하게 하는 일도 없었고 그맘때 딸도 시집을 가서 집에는 저 혼자 지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들과 며느리가 저한테 적적하니까 집으로 들어오라고 했던 겁니다. 그렇다고 제가 집을 다 정리하고 갈 수는 없었어요. 지호가 어느 정도 크면 저도 집을 나와야 하니까 집은 그대로 두고 집만 챙겨서 아들 집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들 집으로 가자마자 정말 깜짝 놀랐어요. 며느리는 회사 일만 할 줄 알았지 살림은 정말 꽝이었습니다. 그동안 대체 어떻게 지냈던 건지 주방이 사람 사는 주방 같지 않았어요. 게다가 냉장고를 열어보니까 유통기한이 다 지난 우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잔소리를 하면서 말했어요. 너희들은 대체 뭘 먹고 사는 거야? 냉장고에 반찬도 거의 없고 이 우유 이거 날짜도 지났잖아. 엄마, 오자마자 냉장고를 왜 보고 그래요? 회사 가면 밥 잘 나와요. 회사에 밥 나온다고 집에서는 밥 안 먹을 거냐? 냉장고 정리를 잘해야지. 네 마누라가 바쁘면 너라도 했어야지. 이번 기회에 그럼 엄마가 같이 살면서 가르쳐줘. 그럼 내가 배워서 다 할게. 제대로 아들 부부가 사는 모습을 본 건 처음이라 정말로 당황스러웠어요. 어쩌다 보니까 며느리 출산 휴가 기간이 남아서 저와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처음에는 많았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정말로 집안일은 다 건성이었어요. 저는 둘이 사는 집에서 일반 쓰레기 봉투를 왜 저렇게 큰 거를 쓰나 싶었는데 글쎄 며느리는 분리수거를 아예 안 하는 겁니다. 무조건 일반 쓰레기에 전부 넣고 있었어요. 게다가 아들 부부는 어떤 이유에선지 정수기를 안 사고 생수를 주문해서 먹고 있었는데 그 페트병 쓰레기마저 전부 일반 쓰레기에 넣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며느리를 보면서 말했어요. 그거는 분리수거를 해야지. 전부 그렇게 일반 쓰레기 봉투에 담으면 어떡해. 아,
이거 다 따로 모으면 베란다 자리 차지만 하고 버리기도 영 불편해서요. 너 그거 나중에 걸리면 과태료 내는 거 몰라? 아파트라 분리수거 잘 되어 있는데 뭐가 불편하다고 그렇게 버려? 저 하나쯤 이렇게 버린다고 무슨 큰일 나겠어요? 그렇게 막 버리다가 걸리면 과태료 10만 원이야. 나중에 엄한도 물지 말고 얼른 분리수거해. 저는 며느리 살림이 정말 이해가 안 갔습니다. 며느리는 제 말에 투덜거리면서 분리수거를 했어요. 이런 사사로운 분리수거 말고도 며느리는 청소도 제대로 할 줄 몰랐습니다. 거울을 물걸레로 닦았는지 거울에는 걸레 자국이 있었고 주방 행주에서는 냄새가 났어요. 진짜로 며느리는 회사에서 일만 할 줄 알았지 집안일은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며느리는 이 정도는 모를 수 있는 거라며 넘겼어요. 그러니까 집안일을 배우려는 의지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어이가 없던 게 집안일은 이렇게 대충이면서 육아에는 또 철저했어요. 저는 워낙 오래전에 애들을 키웠으니까 지호 젖병을 끓는 물에 삶으려고 했는데 며느리가 저를 보면서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뭐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쪽에 있는 거 젖병 소독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아유, 그랬지. 근데 이렇게 끓는 물에 삶아도 괜찮아. 내가 애들 둘을 이렇게 키웠는데 별 문제 없이 잘 컸잖아. 그건 옛날이잖아요. 기계가 소독해주는 게 더 믿음이 가지. 어떻게 끓는 물에 삶는 게 더 믿음이 가요. 그리고 이 물 끓이는 냄비는 제대로 닦으셨어요? 뭐야? 내가 그럼 지호 생각도 안 하고 더럽게 한다는 거야? 뭐야? 그 말이 아니라 제가 지호 생각해서 사다 둔 거는 좀 써주세요. 저 지호 직접 보지 못해도 저도 정말 욕심 많거든요. 욕심 그렇게 많으면 네가 키우지 그래. 애초에 청소만 제대로 하고 살았으면 이렇게까지 소독이 필요했겠어? 청소부터 좀 제대로 배워라. 어느 순간부턴가 며느리는 저한테 짜증을 내기 시작했어요. 이제 곧 회사 출근을 해야 하는데 제가 지호를 너무 막 본다는 듯이 말하니까 저도 화가 났죠. 그래서 저도 모르게 며느리한테 한 소리를 했습니다. 저라고 지호한테 안 좋은 거 해주고 싶겠습니까? 워낙 옛날에 애들 키웠으니까 그때 방식이 나올 수밖에 없던 건데 저를 마치 지호 생각도 안 하는 사람처럼 몰아가니까 어이가 없었어요. 그러다 이제 며느리가 본격적으로 출근을 하면서 어린 지호를 혼자서 보게 됐습니다. 그때가 100일도 안 지났을 때라서 지호가 한창 손이 많이 갔을 때였어요. 젊은 사람도 힘든 육아, 저는 어땠겠습니까? 그래도 손자니까 정말 신경 많이 써주려고 노력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호 키워달라고 부탁할 때는 그렇게 애원하며 부탁하던 며느리였는데 제가 지호를 보고 있으니까 괜히 며느리와 부딪히는 일이 잦았어요. 한 번은 자다 깬 지호가 울음을 멈추지 않고 울길래 제가 안아서 달래고 있었죠. 그러다 지호가 울음을 그치고 잠잠하길래 눕혀놨어요. 그래도 지호는 순한 편이었습니다. 한 번 크게 울고 나면 더 울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지호를 눕혀놓고 잠시 휴대폰을 확인했죠. 그런데 그때 며느리가 퇴근을 하고 집에 도착을 했어요. 하지만 며느리는 제가 지호를 눕혀놓고 휴대폰을 하고 있는 걸 보고 갑자기 짜증을 내며 말하더군요. 어머님, 뭐 하시는 거예요? 뭘 뭐해? 친구한테 문자 답장 보내고 있었어. 지호가 한 번 크게 울더니 울음 그쳤길래 눕혀둔 거야. 핸드폰 전자파가 얼마나 안 좋은데 애를 옆에 눕혀두고 휴대폰을 하세요. 그리고 TV도 켜두셨네요. 저는 지호한테 TV랑 스마트폰 최대한 늦게 보여주고 싶다고요. 이 아들 지호, 이제 100일도 안 됐어. 얘가 뭘 안다고 그래? 어릴 때부터 안 좋은 영향 받을 수도 있잖아요. 너 말이 참 이상하다. 내가 그럼 지호한테 안 좋은 영향을 끼친다는 거냐? 그리고 전자파는 내 전화기에서만 나와? 지금 여기 가전제품이 몇 갠데? 하나씩 전부 따져볼까? 너도 그럼 휴대폰 들고 들어오지 말아야지. 지금 잘잘못을 가리자는 게 아니고
지호 볼 때는 휴대폰을 꺼두시면 좋겠다는 거잖아요. 어머님 휴대폰 벨소리도 크게 해두시는데 그 소리도 애한테 안 좋아요. 벨소리도 맨날 트로트 음악이잖아요. 그럼 나는 여기서 감옥살이 하라는 게냐? 내가 진짜 이런 말 안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네 입맛대로 키우고 싶으면 네가 키워. 왜 나한테 맡겨두고 화를 내? 제가 너무 예민했어요. 죄송해요, 어머님. 제가 못해주니까 어머님이 더 잘해주시길 바랬나 봐요. 제가 좀 자제할게요. 며느리는 제가 직접 키우라고 하니까 그제야 꼬리를 내리고 사과를 했어요. 솔직히 어떻게 자기 자식을 다른 사람한테 맡겨두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키워주길 바라는지 이해가 안 갔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사롭게 며느리와 부딪힌 게 많아서 저도 며느리한테 세게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도 괜히 지호를 두고 네가 키워라 이런 식으로 강압적인 말을 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며느리 잔소리 듣느라 저도 너무 지쳐서 저도 모르게 나왔던 말이에요. 그리고 뒤이어 들어온 아들은 저와 며느리 사이 분위기가 안 좋은 걸 보고 무슨 상황인지 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초지종을 다 설명하자 아들은 며느리를 보며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엄마 믿고 지호 맡겼으면 엄마를 믿어줘야지. 이런 식이면 나중에 지호 어린이집은 어떻게 보내려고 그래? 나도 속상해서 그랬어. 잘하고 싶은데 마음처럼 못해주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엄마 도움으로 집안일부터 지호 보는 것까지 전부 도움받는 입장인데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나도 요즘 엄마한테 집안일 배우면서 지내잖아. 나도 노력해 볼 테니까 당신도 노력 좀 해. 아들은 며느리를 잘 타일렀고 그 후 저한테 사과를 했습니다. 며느리가 회사 일로 예민해져서 그런 것 같다며 말을 했어요. 그래도 아들이 이렇게 말해주니까 조금 풀렸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표정에 불만이 가득해 보였지만 앞으로 조심하겠다면서 사과를 했어요. 그렇게 잘 마무리된 줄 알았죠. 한동안은 정말 며느리도 조심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저도 제 방식만 고집하지 않고 최대한 며느리가 사다 둔 육아용품을 쓰려고 노력했습니다. 옛날과 달리 요즘은 애들 키우기 참 좋구나 싶은 게 많았어요. 그렇게 며느리와 저는 서로 잘 맞춰가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호가 돌 무렵부터 걸음마를 시작하니까 새로운 분란이 생겨났어요. 솔직히 애기들이 뒤집거나 기어다니기만 시작해도 눈을 뗄 수가 없었는데 걸음마를 시작하니까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런 제 마음도 모르고 지호는 정말 소파를 짚고 일어나기도 하고 벽을 짚고 일어나려고 하기도 했어요. 그야말로 눈을 뗄 수가 없었는데 제가 잠시 물을 마시는 사이에 지호가 장난감 자동차를 짚고 일어나려다가 미끄러지면서 앞으로 고꾸라진 겁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먹던 물을 놓고 얼른 달려갔어요. 하지만 이미 지호 이마에는 살짝 상처가 나는 사고가 났던 겁니다. 놀란 지호를 달래주고 겨우 진정시켰어요. 그래도 상처라기보다 부딪혀서 빨갛게 조금 부은 거라서 자고 일어나면 괜찮아지겠다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지호 이마에 난 상처를 보고는 저한테 며느리가 갑자기 취조하듯이 물었어요. 어머님, 지호 이마에 이게 뭐예요? 상처 난 것 같은데요. 아까 일어나겠다고 혼자 장난감 짚고 일어나려다 넘어진 거야. 그걸 잡아주셔야지. 왜 혼자 일어나게 하세요? 어떻게 하루 종일 지호만 보고 있니? 설거지에 빨래 할 일이 태산인데. 그래도 지호를 먼저 보셔야죠. 제가 어머님 드리는 200만 원 지호 봐주는 돈인데 지호가 우선이 되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냥 드리는 돈 아니잖아요. 뭐야? 너 지금 돈 좀 준다고 유세 부리는 거야? 너 퇴근하고 집에 오면 하는 것도 없잖아. 그럼 네가 좀 하든지. 제가 어머님한테 지호 맡겼지 집안일을 맡겼어요? 너 그러면 네가 해. 그럼 집안일부터 지호 보는 거 전부 다 네가 해봐. 잘 됐네.
내일부터 주말인데 하루 종일 눈도 떼지 말고 지호만 보고 있어. 저는 며느리한테 네가 하라고 호통을 쳤습니다. 그러자 며느리는 한숨을 쉬며 알겠다고 주말은 쉬라는 말을 했어요. 원래도 주말에는 안 보긴 했지만 그래도 집에서 며느리를 조금씩 도왔는데 그것마저 안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무리 애 봐준 공은 없다지만 며느리가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다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주말에 제 집으로 가서 쉬었습니다. 오랜만에 여유를 즐기고 있는데 며느리가 토요일 저녁에 저를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는 저를 보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죄송해요. 전화도 안 받으시고 급한 마음에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지금 살림도 제가 정리한 게 아니라 뭐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고 지호는 계속 먹고 싸고 우는데 너무 힘들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왜? 한시도 눈을 안 떼고 있는 게 그렇게 힘들어? 젖병도 씻어야 되고 할 게 많은데 남편도 오늘 일 있어서 출근하는 바람에 정말 저 이러다 죽겠어요. 지호한테 상처가 나 있어서 저도 놀라서 그랬던 거예요. 제가 잘못했어요. 너는 그 말버릇부터 고쳐. 내가 진짜 이번 한 번만 봐주는 거다. 내가 우리 지호 생각해서 넘어가 주는 줄로만 알아. 저는 서툰 며느리 밑에서 얼마나 불편할까 걱정이 앞섰습니다. 지호가 어느 정도 컸으면 모르겠는데 한창 손이 많이 갈 나이라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어요. 그래서 저는 다시 아들 집으로 갔습니다. 제 손자인데 어쩌겠어요? 눈에 밟혀서 며느리가 미워도 갈 수밖에 없었죠. 며느리도 저한테 퇴근하고 집안일은 자기가 하겠다면서 저한테 다짐했습니다. 솔직히 제가 낮에 지호만 보기도 벅찬데 집안일 할 줄 모르는 며느리 덕에 답답한 게 많았어요. 며느리는 회사에서 힘들었다면서 집에 오면 집안일은 뒷전이고 그냥 자기 한 몸 쉬기 바빴습니다. 지호와 놀아주다가 혼자 잠들기도 했어요. 저는 고단해 보여서 그런 며느리한테 눈치 준 적도 없고요. 그런데 며느리가 이런 제 배려도 모르고 저를 이상하게 몰아가니까 기가 막혔습니다. 그래서 혼자 해보라고 했던 건데 며느리는 그제야 보통 일이 아니구나 싶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며느리가 한창 청소와 빨래를 도맡아 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저한테 난감한 목소리로 이런 말을 하더군요. 어머님, 제가 이제 회사에 정말 중요한 일이 생겨서 한동안 야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기왕 일하겠다고 나한테 지호 맡겼으면 제대로 해서 돈이나 많이 벌어와. 며느리는 저한테 미안하다면서 난감해했고 저는 그런 며느리한테 일 잘하라면서 다독여줬습니다. 하필이면 아들도 한창 바쁠 시기라서 정말 저 혼자 지호를 감당해야만 했죠. 그렇게 혼자서 지호를 돌보게 됐는데 약간 느낌이 이상했어요. 지호가 이제는 제법 걸음마를 잘할 때였는데 낮에 집안을 걸어다니다 한 번은 화분의 흙을 손으로 잡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호 손을 닦아주고 화분에 손을 못 대게 베란다로 내놓았어요. 그런데 그날 밤 퇴근한 며느리가 저를 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호가 요즘 잘 걷는 것 같아요. 남자애라 그런지 금방 걷네. 어머님, 그래도 화분의 흙은 못 만지게 좀 해주세요. 뭐 좋은 거라고 만지게 해요. 안 그래도 낮에 흙을 만지길래 내가 베란다에 화분 빼뒀어. 그런데 너 어떻게 알았어? 아니, 그냥 그럴 것 같아서요. 집에 있는 화분이 지호 눈높이잖아요. 낮에 있던 일을 보기라도 한 것처럼 말하니까 저는 의아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알았냐고 물으니까 집에 있는 화분들이 지호랑 눈높이가 같아서 물어본 거라는 겁니다. 그때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하지만 이상한 일은 화분 사건 말고도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화분이야 엄마니까 걱정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호가 이유식 먹는 시간까지 며느리가 알고 있는 게 이상했습니다. 그날도 늦게 집에 귀가한 며느리가 저를 보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님,
오늘 우리 지호 밥을 좀 늦게 먹은 것 같은데 11시 정도에 먹게 해주세요. 이제 이유식 적응기라서 시간을 맞춰주셔야 해요. 낮잠 자는 애를 깨워서 밥 먹게 할 수도 없고 어떻게 그래? 자다가 깨면 얼마나 보채는데. 그런데 너 내가 오늘 늦게 밥 준 거 어떻게 알았니? 아니에요. 그냥 제 생각을 말한 거예요. 오늘 늦게 드린지는 몰랐어요. 마침 또 상황이 그랬나 보네요. 그래도 앞으로는 좀 지켜주세요. 부탁드릴게요. 정말 특이했어요. 게다가 하루 종일 일만 하고 야근까지 하고 오는 며느리가 제가 집에서 이유식을 어떻게 줬는지 아는 눈치였습니다. 그래서 이상해서 물어도 며느리는 그냥 한 말이라고 둘러댔어요. 저도 그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죠. 솔직히 회사 간 며느리가 저 감시하겠다고 집으로 온 것도 아닌데 정말 우연히 맞았구나 생각하려 했습니다. 그렇게 좋게 생각하고 넘기려 해도 너무 이상한 게 한둘이 아니었어요. 제가 지호를 잠깐 혼자 두고 쓰레기를 버리고 왔었는데 그날 저녁에 귀신같이 저한테 지호 혼자 두지 말라는 말을 했습니다. 며느리는 너무도 태연하게 저한테 말했어요. 낮에 지호 혼자 두고 혹시 나가시는 거 아니죠? 외출은 아니더라도 잠깐 나갔다 오는 것도 조심해 주세요. 애들은 잠깐만 혼자 있어도 사고 치잖아요. 아, 오늘 지호가 낮잠을 골아 떨어지게 자길래 내가 잠깐 나갔다 온 거야. 그런데 너 그거 어떻게 알았어? 너 신기 있니? 그냥 아침에 뉴스 보는데 그런 얘기가 나오길래 말씀드리는 거예요. 신기하네. 저번부터 꼭 너 집에 있던 것처럼 말한다. 제가 회사에 있는데 어떻게 집에 있어요. 그냥 우연히 겹쳤나 봐요. 그렇게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며느리 말을 믿었어요. 그런데 저는 낮에 청소를 하다가 며느리의 비밀을 하나 알게 됐습니다. 그날 여기저기 먼지를 닦고 있는데 거실 TV 밑에 뭐가 반짝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뭔가 하고 보는데 CCTV였습니다. 정말 작은 소형 카메라가 있었어요. 그걸 보자마자 그동안 기가 막히게 며느리와 겹치던 우연들이 떠올랐어요. 순간적으로 소름도 돋았고 기분이 참 나빴어요. 제가 남도 아니고 시어머니를 이렇게 감시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저는 그날 며느리가 집에 오자마자 낮에 찾은 소형 카메라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너 이거 뭐야? 그동안 나 감시하고 있던 거냐? 내가 네 아들한테 무슨 짓이라도 할까봐 그랬냐고. 어머님, 왜 그렇게 화를 내세요? 저도 엄마인데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다른 집도 아니고 우리 집을 본 거잖아요. 그냥 우리 지호 잘 있나 본 거예요. 웃기고 있네. 너 그동안 이걸로 낮에 뭐 하나 들여다보다가 나한테 지호 두고 나가지 마라, 눈 떼지 마라 그랬던 거잖아. 근데 솔직히 카메라 두고 볼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200만 원 돈 그냥 드리는 돈도 아니잖아요. 어떻게 어머님 편한 대로만 하면서 돈을 벌려고 하세요? 그러니까 꽁돈 벌 생각 말고 잘 돌봤어야죠. 애초에 지호가 상처만 안 났어도 제가 이렇게 했겠어요? 내가 지금 돈 벌려고 지호 키우는 줄 알아? 그게 그거잖아요. 그리고 어머님이 지호한테 한시도 눈 떼지 말라면서요. 그래서 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님 잠도 많으신데 지호 울고 있는 것도 모르고 잠만 자고 있을지 제가 어떻게 알아요? 저는 당연히 이렇게 지켜볼 의무가 있는 거죠. 너 그럴 거면 네가 키워. 내가 그동안 좋게 너랑 잘 맞춰서 해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나 그놈의 돈 때문도 아니고 오로지 지호 하나 보고 내 손주니까 키운 거야. 그런데 지금 그걸 이런 식으로 모함해? 얘따, 네 자식이니까 네가 키워. 너 같은 애들은 직접 해봐야 알아. 내가 그동안 너를 너무 봐줬다 싶다. 그리고 나한테 다신 절대 연락하지 마라. 난 너 같은 며느리 둔 적 없어. 저는 열이 받아서 며느리한테 지호를 혼자 키우라고 하면서 집을 나가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저는 정말 내 친손자라 키웠는데 이런 소리를 듣고 더 봐줄 이유가 없었어요. 너무 괘씸했습니다. 게다가 저는 며느리한테 친정어머니가 없으니
제가 더 엄마처럼 챙겨주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하지만 며느리 태도를 보니까 이대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제가 나가려고 짐을 싸기 시작하니까 며느리는 달려와서 저를 붙들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이렇게 무책임하게 가버리시면 어떡해요? 뭐? 무책임? 나한테 애 맡겨놓고 일만 하는 너는 책임감이 있는 거고? 일단 진정 좀 하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마음에도 없는 사과 내가 한두 번 속아? 나 갈 테니까 네가 한번 해봐. 왜 이러세요, 어머님? 놔! 이 손 안 놔? 저한테 매달리면서 잘못했다는 며느리 손을 뿌리치고 저는 제 집으로 왔습니다. 속에서 열불이 나서 냉수를 마셔도 진정이 안 됐어요. 그러다 1시간 정도 지나자 아들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아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엄마, 집에 짐도 하나도 없고 어디 갔어? 나 내 집으로 왔어. 이제 네 집 안 갈 거다. 무슨 일 있어? 안 그래도 집에 왔는데 아내도 방에서 안 나오고 전화만 하던데? 나 원참 기가 막혀서 너 아주 마누라 하나 제대로 만났더라. 세상에, 내가 지금 생각해도 기가 막혀. 글쎄, 나 감시하겠다고 거실에 CCTV를 설치해놨어. 내가 지금 200만 원 받으면서 감시까지 받아야겠어? 뭐라고요? 카메라요? 그런 소리 전혀 못 들었는데. 됐고, 둘이 알아서 키워. 내 나이에 어린애 보는 거 얼마나 힘든 줄 알아? 나는 정말 너희들이 돈도 모으고 잘 살길 바래서 도와준 건데 네 마누라 말하는 걸 보니까 아주 기가 막히더라. 이 꼴 당하면 누가 좋겠어? 네 마누라 교육이나 똑바로 시켜 이놈아. 너도 꼴 보기 싫으니까 둘 다 오지 마. 괜히 아들한테도 화를 냈어요. 아들은 모든 사실을 알고 기가 막혀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며느리는 저한테 전화를 하다가 제가 전화를 안 받으니까 며느리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사돈 처녀한테 부탁을 하려고 전화를 했던 거예요. 사돈 처녀는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며느리가 하도 애원을 하니까 가게 정기 휴무일 때 와주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아들과 며느리는 대판 싸웠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 한밤중에 아들은 저한테 전화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우선 처제가 가게 휴무일에 지호 봐준다고 했어. 어린이집은 대기 중이라 아직 더 기다려야 될 것 같아. 그리고 무슨 상황인지 다 알았어. 지금 한바탕 하고 나왔는데 당분간 호텔에서 지낼게. 정말 엄마한테 그럴 거라고 난 상상도 못했어. 내가 중간에서 너무 무심했어. 죄송해요, 엄마. 됐어. 너도 아주 똑같아. 어디 지지고 뽑고 잘 해보라고 해. 아들은 며느리가 집안에 카메라를 설치해두고 저를 감시했다는 말에 화가 나서 며느리와 싸움을 했다고 했습니다. 아들은 집을 나오기 전 며느리와 지호 보는 일로 정말 크게 싸웠다고 했어요. 며느리는 억울하다면서 아들한테 하소연을 했고 아들은 또 며느리한테 화를 내며 이렇게 말했다고 하더군요. 우리 아들 지호도 소중하지만 난 우리 엄마도 소중해. 그동안 당신 피곤하다고 퇴근하고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할 때 나 혼자 집안일도 하고 많이 도와줬잖아. 당신 일하라고 나랑 엄마가 당신한테 얼마나 헌신했는데 이런 일을 만들어? 그래도 우리 아들인데 이렇게 나가버리면 어떡해. 당신 혼자서 해봐야 알 것 같아. 혼자서 해봐. 일은 나도 하고 있는데 왜 맨날 당신은 아무것도 못하겠다고 하소연만 하는데 한번 혼자서 다 해봐. 안 그래도 저 혼자 애 보느라 고생한다고 걱정 많이 하던 아들인데 며느리의 행동에 크게 실망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며느리는 결국 급하게 휴가를 내고 혼자서 지호를 보게 된 겁니다. 사돈 처녀도 아직 오기 전이라 그야말로 독박 휴가였어요. 그런데 정말 반나절쯤 지났을까요? 며느리한테 영상통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정말 영상통화마저 안 받으려다가 지호가 눈에 아른거려서 받았어요. 그러자 후줄근한 모습의 며느리가 저를 보며 말하더군요.
어머님, 이유식을 지호가 도무지 안 먹는데 혹시 왜 그러는지 아세요? 네가 잘못 만들어서 안 먹는 걸 왜 나한테 물어? 제발 저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영상 통화를 하면서 화면을 보자 지호가 목청 크게 울고 있었어요. 그런데 며느리는 우왕좌왕하면서 뭐부터 해야 되는지를 아예 모르고 있었습니다. 정말 그 울음소리를 듣는데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래도 저는 알아서 해보라면서 전화를 단호하게 끊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전화는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계속 영상 통화를 걸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정말 지호만 아니었어도 전화기를 확 꺼버리는 건데 저러다 사고라도 날까봐 안 받을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전화를 받아보니까 며느리는 다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호가 열이 나는 것 같은데 어디 아픈 것 같아요, 어머님. 아프면 병원을 데려가야지. 나한테 전화를 하면 어떡해? 당장 병원 가. 어머님, 저 그런데 내일은 출근해야 되는데 어떡해요? 벌써 휴가를 4일도 넘게 썼어요. 사돈 처녀 온다면서 사돈 처녀가 잘 보겠지. 그게 제 동생이 하다가 그냥 갔어요. 너무 힘들다면서요. 그 소리를 듣는데 정말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지호 봐달라고 사돈 처녀한테 부탁을 했는데 사돈 처녀가 이제 막 돌진한 지호를 보는 게 쉬웠겠습니까? 아직 미혼인데다가 벼락치기처럼 지호를 보려니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돈 처녀가 몇 번 오다가 결국 백기를 들고 하루 만에 간 겁니다. 사돈 처녀는 돈이고 뭐고 필요 없고 그냥 가겠다면서 도망치듯이 집을 나갔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한테 다급하게 애원을 했던 건데 저는 그런 며느리를 보면서 말했죠. 네 아들인데 네가 알아서 해라. 저는 단호하게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상황이 이렇게 되자 저는 좀 걱정이 되긴 했습니다. 그때 아들은 그냥 집으로 가서 며느리와 같이 지호를 돌보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당분간은 둘이 번갈아 가면서 돌보겠다며 말했습니다. 아들은 며느리 행동에 이 결혼을 계속 이어나가는 게 맞는지까지 고민을 했다고 했어요. 일도 좋지만 결혼을 했으면 가정을 돌봐야 하는데 며느리는 무조건 일이 먼저라는 겁니다. 일을 열심히 하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부모가 됐으면 어느 정도 타협을 해야 하는데 며느리는 그런 게 없고 이기적인 것 같다면서 하소연을 했어요. 그래도 잠시 나와서 혼자 생각해 보니 이제는 둘이 대화를 하고 맞춰 나갈 부분이 있는 것 같아 집으로 다시 간다며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조금 흘렀고 며칠 전부터 저희 집으로 등기가 오기 시작했어요. 그건 바로 며느리의 반성문이었습니다. 매일같이 2장 분량의 편지가 도착했어요. 한 2주 동안 계속해서 왔는데 아들 집 앞에 있는 우체국에서 보내는 것 같았죠. 2장을 매일같이 꼬박 채웠는데 그중에서도 기억에 남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동안 저는 어머님이 저한테 해주신 은혜도 모르고 너무 안일했어요. 제가 일만 할 수 있었던 건 뒤에서 저 대신 고생해 주시는 어머님 덕분이었는데 제가 참 바보 같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부끄럽고 면목이 없어서 쉽게 연락을 드리지 못해서 이렇게 편지라도 써요. 며느리의 진심이 담긴 편지에 저도 마음이 풀렸고 제가 먼저 며느리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리고 며느리에게 지호를 데리고 집으로 오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정말 며느리는 금방 가겠다는 말을 하고는 아들과 함께 집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들과 며느리를 앉혀놓고 말했어요. 며느리, 너 나한테 뭘 잘못했는지 어디 말해봐. 어머님한테 대들고 카메라까지 설치했던 거요. 너는 가장 중요한 게 빠졌어. 내가 부모라고 해서 무조건 너희들 해달라는 걸 다 해주는 건 아니야. 나도 사람인데 네가 그렇게 하면 나라고 상처 안 받겠니? 지호도 내 자식이라고 생각해서 봐줬던 거야. 어머님, 죄송해요. 내가 네 반성문 때문에 봐주는 거야. 이건 근데 왜 쓰기 시작했어? 남편이 어머님한테 보내라고 해서요. 안 쓰면 저하고 이혼한다고 해서 그래서 보냈어요.
뭐야? 그럼 이거 엎드려 절 받는 거였어? 진심이 아니었네. 아니에요. 처음에는 시켜서 쓴 건데 쓰면서 저도 반성 많이 했어요. 돌아가신 엄마도 이렇게 힘들었겠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 어머님도 그동안 고생 많으셨을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거야? 앞으로는 제가 퇴근하면 무조건 지호 제가 볼게요. 그리고 말도 정말 조심할게요. 정말 어머님을 하늘처럼 모실게요. 아유, 진짜 말이라도 못하면. 그리고 어머님, 그 돈도 250만 원으로 올려드릴게요. 너 지금 돈으로 날 매수하겠다는 거냐? 아니요. 아니, 어머님 내가 키워보니까 저도 하루도 못 보겠어요. 너무 고생시켜드리는 것 같아서요. 정말 그동안 혼자서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어머니 돈보다도 제 일을 하고 싶어서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제 욕심 부리다가 어머님을 너무 힘들게 해서 너무 죄송해요. 너도 다 네 자식 생각해서 그런 거겠지만 나도 자식 키워봐서 알아. 사돈도 혼자서 너 키우느라 엄청 고생했을 거다. 그래도 부모는 너희들 행복하게 잘 살길 바래서 다 키워놓은 거지. 누가 너희한테 돈 받자고 키우는 거야? 내가 지호가 손자라 예쁜 것도 있지만 너희들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잘 살라고 해줬던 거야. 나도 생각해보니까 너 배려한답시고 대화도 많이 못했는데 우리 앞으로는 대화도 많이 하고 여행도 다니자. 아마 하늘에 있는 친정어머니도 그러길 바라실 거야. 네, 어머니, 그동안 정말 죄송했습니다. 그래, 됐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는데 나가서 밥 먹자. 어머님, 제가 어머님 드리려고 김치찜 해왔어요. 네가 무슨 김치찜을 했어? 묵은지 김치찜 좋아하시잖아요. 돼지고기 넣고 해서 더 맛있어요. 언제 그런 요리를 다 배웠어? 요즘 핸드폰으로 검색하면 다 나와요. 맛있게 만든 거 맞아? 그럼요. 한번 드셔보세요. 라면 물도 잘 못 맞추는 며느리가 김치찜을 했다길래 놀랐어요. 그래도 맛있게 했다니까 한번 간을 봤다가 저는 소금을 씹은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며느리를 보며 말했어요. 너 이거 간 본 거 맞아? 대체 뭐라면 이렇게 짜고 느끼해? 이상하다. 간이 안 맞아요? 아유, 귀엽다, 귀여워. 내가 수습해서 다시 끓일 테니까 너 만드느라 수고했어. 이거 만든다고 주방을 또 얼마나 난리를 쳤을까 원. 뭘 보고 만들었길래 이런 걸 만들었어. 내 하는 짓이 귀여워서 미워할 수가 없네. 그날 며느리의 김치찜 덕분에 온 가족이 다 같이 웃었습니다. 그 후 저는 다시 아들 집으로 갔고 그때부터는 정말 가족처럼 지냈어요. 며느리는 정말 개과천선해서 이제는 일을 하면서 가정에도 충실했습니다. 예전에는 퇴근하면 소파나 침대에 눕기 바빴는데 이제는 청소, 설거지, 분리수거 다 척척 해내요. 지호도 이제는 며느리 손을 잡고 아장아장 제법 잘 걷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정말 제가 며느리와 언제 그렇게 싸우는 일이 있었나 싶게 잘 지내고 있어요. 얼마 전 가족 사진을 찍었는데 저도 같이 찍을 정도였습니다. 저는 사진을 안 찍으려 했는데 며느리가 저를 부르면서 말했어요. 거기서 뭐 하세요? 우리 가족 사진인데 같이 찍어야죠. 엄마 안 찍으면 저도 안 찍어요. 다 늙어서 무슨 사진이야. 에이, 우리 엄마 나랑 다니면 언니인 줄 알아요. 가족 사진 빨리 찍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요. 며느리는 이제 저를 엄마라고 부릅니다. 사진 안 찍겠다는 저를 귀엽고 데려다 찍고는 기뻐했답니다. 그리고 가족 사진 잘 나왔다고 거실에 걸었는데 사진을 보니 흐뭇하네요. 이제는 지호도 두 돌이 지나서 재롱도 부리고 너무 귀엽습니다. 가족 사진을 보니까 괜히 기분이 좋아지네요. 이런 게 가족이구나 싶고 5월에는 어버이날에 맞춰서 가족 여행도 가기로 했습니다. 처음으로 떠나는 여행이라 이 나이 먹고도 설레네요. 꿩새끼 제 길로 찾아든다고 제가 아무리 노력해봐야
나중에는 지호도 며느리만 찾겠죠. 하지만 저는 딸 같은 며느리가 생겨서 좋습니다. 물론 힘든 시기도 있었지만 한 번 갈등을 겪고 의견을 맞추고 나니까 정말 엄마와 딸처럼 잘 지낼 수 있게 됐어요. 이번에도 여행 앞두고 며느리와 옷도 사러 다니고 참 행복한 일들 뿐입니다. 며느리 밉다고 무조건 외면하는 것보다 내 자식 보듯이 몇 번의 기회를 주고 맞춰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여행을 다녀오고 나면 더 돈독한 사이가 될 것 같습니다. 가정의 달인데 모두 행복한 날들 보내기를 바랄게요.